야, 그걸 밝히면 안 되지. 남의 학원 욕하면 안 되잖아. 강남 땡땡학원에서 아무튼 했고 조금 올랐어요. 올랐는데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고 다시 우리 학원 와서 전 과목 7등급? 네, 7등급 오른 것 같아요. 7등급 올라서 네. 다 1을 찍은 거죠. 1을 찍고 올해 낸 데가 중앙대, 경희대요. 경희대 의대 네, 네. 하고 카톨릭대. 가톨릭대 의대. 나는 고려대 출신이기 때문에 고려대 의대를 가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는데 고려대 의대보다 가톨릭대 의대가 더 높아요. 난 몰랐는데 난 당연히 고려대 의대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쉽지 않아. 그래서 의대를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어서 공부에 되게 섬세함이 필요해요. 공부에 섬세함이. 영어를 되게 잘해. 점수도 뭐 거의 98, 100을 나왔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마지막까지 영어 수업 열심히 막 듣고 막 집중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쟤는 성적이 좀 잘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도 선배 이야기를 좀 들으면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 이야기 듣자고 지금 모인 건 아니니까 선배 이야기를 좀 잘 듣고 시간은 한 50분 정도? 네네. 6시까지 끝날 거니까 좀 짧게 이야기 좀 하고 여러분이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큰 박수로 김태호 선배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코나투스에서 공부했었던 김태호라고 합니다. 일단 물론 원장님께서 제 소개 많이 해주셨는데 좀 구체적인 성적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재수 때는 그러니까 제가 삼수를 해서 올해 대학을 가게 될 예정인데 재수 때는 제가 국어 2등급이고 아니죠. 국어는 1등급이었고 수학은 3등급을 맞고 영어도 2등급, 탐구도 3, 3 해서 사실 상위권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점수였었죠. 근데 올해는 결국은 이제 올 1등급을 찍고 제가 원하는 의과대학에 아마 진학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도 일단은 3번의 수능 경험을 가지고 있고 중위권 때에서부터 이제 말하는 최상위권까지의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공부 방향성을 잡아주는 데 꽤 도움이 될 만한 강연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배 중에서 요즘 교육과정이 매년 바뀌고 있는데 그나마 현재 교육과정에 가장 근접한 형태의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자기소개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을 먼저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 장소 자체가 공부를 하겠다라고 모인 장소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공부만 하겠다는 마인드로 학원을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면서도 느낀 게 주변을 둘러봤을 때 과연 이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학생들인가? 라는 의구심이 드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을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자리에서도 정말로 공부만을 목적으로 다니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정말로 공부만 바라보고 1년 동안 공부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정말 공부만 하겠다는 마인드를 하나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슬럼프를 겪는다거나 공부가 잘 안 되는 시기가 있는 시점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그거예요. 만약에 내가 올해 안 되면 어떡하지? 나 열심히 하는데 안 나와. 성적이 안 나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갖는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약간 됐을 때 혹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맞지 안 됐을 때를 가정한다라는 건 사실 뭐랄까 회피처 같은 거를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 선생님과 상담을 해서 뭐 방향성을 잡아주신다거나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을 수 있는지 같은 걸로 학원에도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 아까 얘기한 것과 좀 연계되는 부분인데 정말로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분명히 사람이라면 뭔가 더 재밌는 걸 하고 싶고
나에게 조금 더 편한 걸 선택하기 마련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에 옆에 책을 두고 옆에 TV나 게임기를 놓고 너 뭐 할래? 라고 고르라고 하면 전 당연히 게임기나 TV를 고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저 말고도 다른 학생들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공부 이외에 할 것 자체를 마련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학원 내부에서는 학원에서 적당한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 코나투스에서 잘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 개인적인 공부를 한다거나 부득이하게 또 코로나가 심해져서 집에서 공부를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공부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부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본격적으로 약간 공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부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준별로 일단 공부 계획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제가 중위권도 경험을 해봤고 어느 정도 최상위권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공부법이 꽤나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자기 수준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이 자기의 적당한 수준이 자기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나는 중위권인데 최상위권 때 해야 될 공부법을 선택하라고 하고 있다던가, 분명히 나는 중위권에 속해 있는데 하위권에 있듯이 나 너무 못하는 것 같아, 개념을 잡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하위권의 공부법을 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수준별 공부법을 맞추기 위해선 일단 확실한 자기 객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객관화를 하기 위해선 물론 성적도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원쌤과의 상담도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내 수준이 완벽하게 파악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위권에선 내가 왜 하위권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중위권이면 내가 왜 중위권인지도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나는 개념이 안 돼서 하위권인지, 혹은 개념은 잘 잡혀 있는데 문제 적용이 안 돼서 중위권인지, 그런 거를 판단을 해서 그때 맞춤 공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공부 계획을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공부 계획을 보통 잡을 때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라고 해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학생들이 계획을 잡을 때 한 달 내지는 두 달, 세 달, 혹은 1학기, 2학기 이런 식으로 긴 텀을 두고 공부 계획을 잡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오늘 하루하루 사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다음 주에 당장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다음번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 새로운 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분명히 그 공부하는 기간 내에서 공부 계획을 수정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길게 공부 계획을 잡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공부 계획을 잡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 대신에 하루하루 공부법을 잡을 때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수학 몇 문제를 풀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내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에 맞춘 계획을 짤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개념이 많이 안 잡혀 있어서 문제를 많이 못 푸는 수준이다 라고 한다면, 문제를 많이 푼다라고 계획을 잡아놓으면 당연히 그 계획에 따라갈 수 없겠죠. 그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나는 계획을 다 못했죠? 그러면 자괴감이 들 수 있어요. 나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나는 다 못했어, 이런 자괴감이 들겠죠? 근데 반면 너무 조그만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럼 남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야, 나 공부 많이 안 했나? 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조금밖에 안 한 것 같지? 이런 고민이 생기니까 적당한 양의 공부 계획이 잡히지 않으면 분명히 자괴감이 드는 루트로 빠져들기 쉽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일단 초반에는 내가 얼마나 공부할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가 얼마나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하루 단위로 오늘 이거 하고, 그 다음날 또 오늘은 이거 하고, 그 다음날 또 오늘은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잡는 것이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루하루 계획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는 게 보통 학원 스케줄이든 모든 스케줄이든 보통은 주 단위로 뭐 월요일부터 요일 단위로 동일한 스케줄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장의 과탐만 보더라도 일요일에 아마 지구과학을 하실 거고 다른 과탐 과목들도 하는 요일이 정해져 있어서 요일별로의 스케줄이 보통 잡혀 있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요일별로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어느 요일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한다. 어떤 과목들을 어떻게 공부를 한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잡아놓고 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월요일에는 뭐 확통 과목을 몇 문제를 풀겠다. 화요일에는 확통 과목 몇 문제를 풀겠다. 수요일에는 뭐 수목에는 미적분 문제를 몇 문제 풀겠다.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주 단위로 반복을 하면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데도 큰 시간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일별로 할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계획을 세우는데 그냥 요일별로 할 게 정해져 있어서 시간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하는 실수처럼 뭐 한 달 단위 계획을 잡는다던가 뭐 학기 단위 계획을 잡는다던가 하는 그런 긴 시간이 들어가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하루하루 그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또 좋은 점이 뭐냐. 보통 요일별로 같은 과목 수업을 듣기 때문에 숙제도 요일별로 비슷한 양이 나와요. 그러면 요일별로 세우다 보면 내가 그날 어느 정도 숙제 양이 나올지 대충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넘치는 공부량이 안 되게끔 숙제까지 고려해서 공부량을 또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은 공부 초반이라서 그런 걸 잡기는 좀 힘들겠지만 차차 공부를 해나가면서 요일별로 어떻게 공부량을 잡을지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루 계획을 강조하는데 하루 계획을 잡을 때도 제 생각엔 내가 할 수 있는 양에 딱 맞춰서 예를 들어 100%가 있으면 100%까지 딱 맞춰서 계획을 잡기보다는 한 70%에서 80%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양을 계획으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한 70% 공부 양을 마치면 30%의 시간은 남겠죠. 그 시간에 남기는 게 필요한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요일별로 숙제가 많아지게 되면은 공부량을 오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유를 두는 것도 있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하루하루 계획을 잡더라도 그날 시간마다도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빈 시간을 남겨두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당연히 시간이 남겠죠? 그럼 그 남은 시간에 할 무언가를 항상 만들어 두셔야 돼요. 저는 남은 시간에 항상 무조건 수학에 투자를 하자라는 마인드로 남는 시간에 풀 수학 문제집을 항상 준비해 뒀던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본인이 부족한 과목이나 더 해야 되는 과목에 있어서 남는 시간에 항상 꼭 나오게끔 만들어 두고 그 남는 시간에 그 과목을 공부하겠다라는 걸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 계획을 아마 잡아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약간 과목별 공부법, 아마 공부법 측면에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국어부터 말씀을 드리면 국어가 사실 성적이 가장 올리기 힘든 과목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하시고 계시겠지만 국어가 공부를 하는데도 보통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보통 중위권 학생들이 겪는 고난이 뭐냐? 보통 한 5등급에서 꽤 공부를 했더니 금방 3등급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나 이제 국어 좀 오른다 라는 생각에 국어가 재밌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3등급을 찍었더니 한 몇 개월 동안 3등급에서 고정이에요. 국어라는 과목이 그래요. 보통 한번 탁 치고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계속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성적은 고정이지만 실력은 올라가고 있거든요. 공부를 하면 당연히 실력은 올라요. 그게 성적에 반영이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실력은 올라가고 있는데 성적에 반영만 안 될 뿐이지 나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난 왜 공부하는데도 실력이 안 늘지라는 생각 때문에 국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막 조급해지고 해도 안 오르네. 나는 국어를 그냥 못하나 보다. 국어 할 시간에 차라리 다른 걸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3등급쯤에서 국어가 멈추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돼요. 국어 공부는 그냥 꾸준하게 계속 하던 거를 계속 하다 보면 3등급으로 딱 올라가고 유지되다가 어느 순간 탁 2등급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생기고 그 2등급에서도 또 멈춰요. 또 멈추고 실력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탁 1등급을 찍고 그런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국어 공부를 할 때는 약간 조바심을 느껴서 내 성적은 왜 안 오를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게 일단 가장 우선인 것 같아요. 국어 공부에 있어서. 그리고 약간 구체적인 공부법이면 초반에는 그러니까 이제 5등급에서 이제 3등급으로 갓 오른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그냥 읽는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5등급에서 3등급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위권이어서 5등급 이하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글을 읽는 법부터 배우는 게 중요할 수 있어요. 각각 글별로 읽는 방법이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알다시피 국어에서도 비문학이라는 게 있고 비문학 중에서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을 수 있겠죠. 과학이면 과학, 경제면 경제, 법이면 법. 그거마다도 글을 읽는 법이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 문학에서도 시가 있고 소설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갈래가 있기 때문에 각 글마다도 당연히 읽는 법이 달라서 그 읽는 법에 대해서 배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읽는 법을 배우는 건 분명히 아마 수업 시간에 나가고 있을 거라서 그 수업 시간만 잘 따라가신다면 분명히 5등급 이하에서는 3등급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포텐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서 글을 읽는 법에 대해서 대충 알게 됐다면 3등급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문제 푸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근데 국어가 참 특이한 게 사람마다 그 문제 푸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서도 저처럼 국어 문제 푸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풀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당장에 우리 학원만 보더라도 국제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과 국서쌤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아마 많은 학생들이 느꼈을 것 같은데 아닐까요?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당장에만 봐도 그런 식으로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국어에는 많은 풀이법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등급이 되면 나한테 맞는 그 문제 풀이법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렇게 풀어야 되라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풀이법이 있고 안 맞는 풀이법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 학생들은 제가 푸는 방식과 안 맞을 가능성이 커서 제 방식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아무튼 중위권까지 어느 정도 왔다라고 한다면 문제 푸는 방식, 나만의 풀이법을 혹은 쌤만의 풀이법을 따라가는 방식으로 나의 풀이법을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3등급에서 나만의 풀이법이 갖춰져서 어느 정도 문제풀이에 익숙해지면 3등급에 고정되어 있다가 2등급, 1등급으로 툭툭 치고 올라가는 시점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최상위권이나 상위권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감을 잃지 않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실제로 현역 때는 막 국어 4등급 맞고 5등급 맞고 이랬었는데 제가 말하는 공부 그 순서대로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저도 상위권이 돼 있었어요. 수능 때 2등급을 맞다가 재수하니까 갑자기 확 1등급으로 올라가 있고 저도 이랬거든요. 근데 그 1등급이 되고 나서부터 내가 그 1등급을 맞았던 흐름을 계속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이번 모의고사에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어디서 몇 분을 썼고 이 글은 어떤 방식으로 읽었었고 문학은 어떻게 풀었었고 이걸 계속 잃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국어는 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상위권에서 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감을 잃지 않아야지 계속해서 1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위권이 되고 나서부터는 모의고사 풀이 위주의 공부법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모의고사 위주의 공부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짜고짜 모의고사를 사서 푸는 걸 따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하다시피 수준별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모의고사 위주의 공부법을 쓰는 거는 상위권이 된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이지 중위권이나 하위권이 나는 감을 잃지 않아야 돼라고 모의고사를 풀면 그 중위권에 머물렀던 감을 계속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성적이 오르지 않겠죠. 그러니까 상위권이 돼서 내 성적을 굳힐 때만 쓰는 방법이 모의고사 위주로 공부해서 내 감을 잃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국어 수준별 공부법은 하위권일 땐 일단 읽는 법을 알아가자. 그리고 내가 중위권이 됐다라고 하면 나만의 문제 풀이법 같은 거를 정리해 놔서 그 풀이법을 밀고 나가자. 그렇게 돼서 상위권이 됐다면 모의고사 위주로 감을 잃지 않는 공부 방법을 선택하면 될 것 같다라는 게 국어 공부법의 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수학인데 아무래도 이과든 문과든 수학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수학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수학에서 고민이 많을 거고 성적이 안 오른다는 거에서도 되게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수학이란 과목 자체가 전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학은 개념이라는 게 있고 문제풀이라는 게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많은 학생들이 개념은 거의 완벽하게 아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문제에 적용하지 못해서 중위권에 머무르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근데 반대로도 개념을 전혀 모르는데 문제 푸는 법만 알아서 중위권에 머무는 학생들도 많아요. 제가 현역 때 그랬었어요. 고3 때. 그런 식으로 두 개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만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요. 특히 수학 과목에서 내가 어디에 구멍이 나 있는지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개념에 구멍이 나 있는지 혹은 내가 문제 적용이 안 되고 있는지 혹은 어떤 거 공식 같은 게 암기가 안 돼 있는지 이런 거를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중위권이야. 물론 상위권이라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겠죠. 중위권일 때는 그런 거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념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개념 인강을 더 듣는다라거나 물론 인강만 듣는 걸로는 안 돼요.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고 개념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반복해 주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문제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냥 문제를 많이 푸는 게 도움이 돼요. 오히려 개념이 안 돼 있는 게 조금 더 힘들 수도 있는 게 개념을 잡는 데는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개념이 안 돼 있다라는 걸 깨달았으면 단기간에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를 조급해 하시지 말아야 돼요. 국어처럼. 개념이 완벽하게 잡히기 전까지는 아마 성적이 오르지 않을 거니까 개념을 뭐 인강이든 학원 수업을 따라가는 거든 혼자서 개념을 정리하는 방향이든 그런 식으로 개념을 다져나가시면 되고 본인 자기 객관화를 했을 때 문제풀이에서 약점이 보인다. 문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보인다. 그거는 그냥 문제를 계속 풀어보면서 문제 유형별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겠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겠다. 나만의 약간 풀이 방식, 방향을 정리해 놓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안 된 학생은 개념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학생이면 그냥 문제를 양으로 때리다 보면 중위권에서 어느 정도 2등급이나 1등급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생길 것 같아요. 물론 주의해야 될 점은 그 문제를 양으로 때린다고 했을 때 그냥 맹목적으로 문제만 풀면 안 돼요. 문제를 풀 때 내가 약점이 문제 적용을 못하는 게 약점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많이 풀겠다라는 거라면 문제 적용을 하는 방식을 공부해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형을 외우다시피 이런 건 이렇게 풀어, 이런 건 이렇게 풀어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걸 이렇게 푸는 이유는 이런 개념이 적용돼서 이렇게 푸는 거였구나. 아, 난 이게 적용되는 걸 몰랐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었었구나 라는 거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똑같이 나는 문제를 많이 풀었는데 똑같이 문제 적용이 안 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을 적용하고 이런 걸 분석적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문제들이 보통 기출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를 풀 때 가장 추천드리는 건 일단 기출을 많이 푸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기출을 반복해서 당연히 기출 문제집 본인 것도 풀 거고 학원 수업 시간에도 기출 문제집을 나가겠죠. 그렇게 되면 기출은 보통 두세 번씩은 기본으로 보게 돼서 저 같은 경우에서도 그냥 기출을 보면 이거 어떻게 푸는지 기억이 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는 학생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공부를 하다 보면 분명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각하는 과정이 빠지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푸는 거라는 분석의 과정이 생략이 되게 돼요. 그때부터는 기출문제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게 보통
2등급까지 완성이 된 학생들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저도 작년에 공부할 때 그런 상황이 왔었고, 그렇게 됐을 땐 기출문제가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문제집들을 찾아가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흔히 알려진 엔제 같은 것들을 많이 푸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인강 교재에 실려 있는 자작 문제들을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문제 적용이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2등급에서 어느 정도 2등급 상위권이나 1등급까지 노려볼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수학은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영어가 이제 제가 공부할 때랑 어느 정도 달라지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 공부를 했을 작년 기준으로는 EBS 연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심지어 EBS에 나온 지문이 똑같이 해서 수능에 나와요. 모의고사랑. 근데 제가 알기로 올해 바뀌는 교육과정상에선 EBS 연계 비중이 줄어들고 간접 연계로 바뀐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공부를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영어 공부를 재수할 때부터, 물론 현역 때도 공부를 그냥 따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학원에서 주는 수업 그대로 숙제 열심히 하고 지문 열심히 읽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쌤이 주시는 문제지 몇 개 좀 더 풀고, 그런 식으로 영어를 공부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작년 기준으로는 연계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연계 지문을 읽고 수업에서 진행해주는 연계 수업을 듣고 하는 게 도움이 돼서 제가 영어 고득점을 맞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점에서 간접 연계가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 맞을지는 모르겠어서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많은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는 학원 수업 위주로 혹은 연계 교재 위주로 필요하면 그때 기출 조금 더 풀어보는 식으로만 영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영어가 절대평가다 보니까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조금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그냥 학원에서 따라가는 정도로만 해서 그냥 1등급에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만 공부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준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했지만, 제가 영어에 있어서는 막 중하위권까지 심하게 내려갔던 적이 있나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언을 드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는 중상위권 기준으로 학원 수업을 잘 따라가고 연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비를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과였어서 과학 탐구를 했었거든요. 근데 탐구를, 문과는 잘 모르겠는데 이과는 크게 두 개의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 탐구 과목과 비암기 탐구 과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암기 과목이라고 한다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 쪽이 되겠죠. 비암기라고 하면 물리랑 화학 쪽이 될 건데, 두 개를 공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비암기 과목 같은 경우, 물리, 화학 같은 경우에는 개념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념을 대충 암기하고 나면 문제풀이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과 과목에서도 물론 비암기 과목이 있다라고 하면 제 공부법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개념을 다지고, 물론 개념은 좀 확실하게 다져놔야겠죠. 그렇게 개념, 뭐 인강을 듣던지 학원 수업을 듣던지 해서 개념이 다져진 상태라면 기출문제를 사서 풀고,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다가 아까 수학과 공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이거는 보자마자 이건 이렇게 푸는 거라는 게 확정 나는 단계까지 가면, 그때 물리도 새로운 문제를 찾아서 뭐 봉투 모의고사를 푼다라던가 하는 방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물리랑 화학은 제가 보기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은 이제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물리랑 화학은 문제풀이 위주의 공부가 중요한 반면에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개념을 확실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개념 공부 방법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개념을 절대 안 잊어먹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고민하셔서 나한테 맞는 암기 방법 같은 걸 만들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 특강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암기 과목에선. 수능 특강을 펴놓고 수능 특강에 있는 내용을 눈으로 보고 타이틀만 본 다음에 밑에 내용을 안 봐요. 밑에 내용을 보지 않고 노트를 핀 다음에
막 적어요. 생각나는 대로 그 타이틀에 대해서. 그리고 막 적은 다음에 내가 적은 내용과 그 밑에 있는 세부 내용들이 얼마나 다른지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같다면 잘 외웠다. 이대로 계속 반복하면 되겠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뭔가 비교했더니 빠져있는 게 있다. 혹은 오개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수정해서 그 과정을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이건 저만의 방법이고 여러분만의 방법을 만드셔서 암기하는 법을 만드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로 과목별 공부법을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했듯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자기 수준을 어느 정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막 열심히 하려고 해서 찾아보지, 내가 어딘지 알아보지 않고 막 일단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하는 것보다 쌤들한테도 찾아가서 쌤이 보기에는 저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뭘 해야 될까요? 같은 걸 물어보면서 자기의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 자기에 맞는 공부법을 알아가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해서 잘 전달이 됐을진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준비한 강연은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고, 필요하시면 저에 대해서 궁금한 거나 혹은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하는 시간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질문할 학생 있을까요? 네, 학생 질문해 주세요. 네네. 인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인강을 단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학생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제가 인강을 듣지 않는 이유가 인강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인강을 그냥 좀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 보통 인강이라 그러면 학생들이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자습 시간에 인강을 봐요. 그러면 나는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마치 나는 자습 시간에 인강을 봤으니까 나는 자습을 한 거야 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주는 게 인강이에요. 하지만 인강도 그냥 수업 듣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수업을 듣는다는 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예요. 진짜 공부를 한다는 건 그 수업을 들은 내용을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듣는 것 자체가 공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인강을 듣는 건 마치 수업을 들은 것 자체가 공부인 것처럼 느껴서 자기 걸로 만드는 과정이 많이 생략이 돼요. 저도 많이 그랬던 걸 많이 주변에서 봐서 저는 인강에 대해서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인강을 하나도 듣지 않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기론 인강에 있어서 내가 수업을 듣고 그 수업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을 내가 하는 방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저는 나한테 맞는 인강 강사 그냥 대충 찾아서 그냥 그거 과정에 맞춰서 가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인강을 잘 활용하는 방법을 안다는 가정하에서. 네, 그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수업 공부할 때 그럼 초반에는 기초 네네. 문제만 계속 돌리신 거예요?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공부한 기간이 길었다 보니까 재수도 했고 삼수도 했다라고 보니까 재수할 때 보통 기출을 한 번쯤 돌렸고, 현역 때도 공부하는 방법에서 기출을 선택했었기 때문에 기출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출을 보통 학기초에 그냥 한 번만 돌리고 그 나머지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까도 자세히 말씀드렸듯이 기출을 공부하는 타이밍은 기출을 봤을 때 보자마자 그 풀이법이 떠오르지 않는 수준까지 기출을 돌리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정리가 됐을까요?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사실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질문을 받을 생각으로 시간을 짜온 거라서. 혹시 또 질문 있을까요? 없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그러면 이만 가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